메인 플롯이 뭐다, 그 다음에 서브 플롯이 뭐다,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되게 교과서처럼 메인 플롯이 딱 틀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서브 플롯으로 잘 작용을 하면서 영화가 균형을 맞춰졌는데, 우리가 지금 영화를 만드는 방식이 어떤 한 배역과 그 캐릭터에 맞는 배역들이 만들어질 거라서 각각이 다 이제 하나의 플롯으로 작동을 하되,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메인 플롯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메인 플롯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누군가의 플롯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즉흥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하나의 그 세계관 속에서 각자 즉흥 연기를 하되 이 사람이 가장 에너지가 좋다, 모두가 동의할 만한 그런 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메인 플롯 하고, 그럼 그 외에 다른 주변의 인물들은 이제 서브 플롯으로서 이 영화 전체의 흐름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려면 메인 플롯과 서브 플롯이 무단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개념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이 연기 호흡을 마치고 또 이제 다음 달쯤 되면은 좀 그룹을 나눠서 A 그룹, B 그룹으로 구분을 하고, A 그룹에서 주로 같이 호흡을 맞출 배우들끼리 서로 좀 이렇게 팀을 짜야 되고, B 그룹도 짜야 되는데 누가 누구랑 서로 플롯이 코드가 잘 통할까, 이런 걸 알아야 그런 자기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도 다른 사람의 플롯은 무엇일까, 이런 거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내가 연기를 맞출 때 좀 플롯이 긴장감이 생기고 힘이 생기느냐, 이런 거를 감을 잡아보기 위해서 서로 간에 질문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내 개인의 캐릭터를 가지고 어떤 플롯을 구성할 때 그게 충분히 한 장편 영화의 주인공이 될 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그런 캐릭터가 있냐, 나한테 그런 플롯이 나한테 담겨 있느냐, 이런 거를 좀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지지난주에 이야기를 좀 나눴고, 지난주에는 이제 그 영화를 가지고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플롯을 서브 플롯과 메인 플롯을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플롯과 주제가 서로 다르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 담긴 주제의식이 마치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독립영화를 하는 사람들의, 혹시 그 두 분 지난주 안 하셨죠? 두분 그 옥토버 스파이 보셨나요? 보셨어요? 네. 그 주제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독립영화하고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눴고, 그 영화에서 나왔던 내용이기는 한데,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으로 로켓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힘으로 독립영화를 만들어서, 그것도 그냥 대충 만들고 끝날 것도 아니고, 거기 영화의 내용처럼 어디 과학경지대에 나가서 뭐 수상도 하고 이런 걸 꿈꾼다 그러면 그냥 하면 안 되고, 가진 거 안 가진 거 다 털어서, 그리고 어떤 순수한 열의도 있어야 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에 이런 독립영화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서로 간의 신뢰와 책임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언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냐면, 예전에 제가 단편 영화들을 많이, 독립영화를 촬영을 할 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그리고 좀 약속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독립영화 하는 그 스태프들, 배우들 다 마찬가지로 그런 게 좀 이렇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 독립영화판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스태프들도 다들 프로의식이 있고, 자기가 맡은 거에 대해서, 아니면은 자기가 하다못해 조명부 보조를 하더라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서 책임감 있게 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어느 정도 이미 상업 현장에 가 있거나 그러는데,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기본적으로 그런 서로 간의 신뢰나 책임이 없으면 이걸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독립영화 하다가 이제 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상업 현장 쪽으로 갔던 건데, 지금 이제 다시 독립영화 하려고 이제 작정을 했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다른 무엇보다 그런 서로 간의 신뢰와
좀 책임 의식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여기에 참여하는 의미가 다들 생길 거예요. 그냥 어중간하게 적당히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뭐 사실 다들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하는데 의미가 좀 아쉽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독립영화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배경, 그리고 독립영화 시장의 현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얘기가 다 끝났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영화를 만들겠다고 모였는데, 지금 이제 시작하는 상황이죠. 이제 저라는 사람이 어쨌든 이걸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저라는 사람은 영화를 연출할 때 이런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끌고 간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플롯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제가 선호하는 연기 스타일은, 제가 생각하기에 더 현대적이고 더 세련된 연기 스타일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메소드 연기의 계열을 쪽인데, 그거에 대한 의견 일치가 좀 일단 이루어져야 되고, 그 메소드 연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고, 오늘 이제 좀 더 제가 이해하는 방식의 메소드 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두 가지 정도의 개념만 통일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세계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각자 앞서 그 합의된 그런 개념에 맞춰서 연기 연습을 이제 즉흥 연기 연습을 시작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지난 3주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시작하기 전에 뭐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오늘이 이제 우리가 모여서 이제 한 달째 되는 4회차의 스터디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뭐 예상했기로는 다음 달에 되면은 뭐 사정상 또는 자기 방식이 안 맞아서 좀 이게 참여를 못하게 되시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제 바람은 뭐 각자의 상황이 있고 서로 간에 좀 입장 차이가 있을 테니까 오늘을 끝으로 못 오게 되더라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어색해할 필요가 없고, 좀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뭐 지금 뭐 상황상 이래서 좋고, 뭐 아니면은 제가 하려는 방식과 좀 안 맞는다 이럴 때도 서로 웃으면서 뭐 잠깐 인사하고 다음에 필요할 때 또 같이 만나서 또 작업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이따 마무리 될 때쯤에 그런 인사를 하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오늘 이어서 하려고 했던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플롯에 대해서 설명할 때라든지 사실주의 연기라는 거는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스타니슬라프스키 시스템에서 유래한 메소드 연기 방식에 대해서 이거를 말로 한다는 거는 진짜 자전거 타는 거를 말로 설명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 자전거를 처음 타는 사람한테 야, 자전거를 말이야 일단 속도를 내고 그 다음에 중심을 가운데로 잡아가지고 페달을 굴리면서 안 넘어지게 가면 돼. 말로는 쉬운데 그거를 하라고 하면 그건 감각으로 익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아무리 말로 설명하는데 사실은 큰 그러니까 의미는 없을 수도 있다. 많이 해보는 게 답이다. 자전거 타는 것도 연습해야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자전거 타기처럼 선천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선천적으로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계속 타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아, 대략 이런 게 플로즈라는 거구나, 이런 게 사실주의 연기라는 거구나 라는 게 감각으로 좀 생겨나지 않나. 그런 게 이제 경험에 따라서도 생길 것 같고, 제가 이럴 때 쓰는 말인데 4월 등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불교 경전이 금강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깨달음을 얻으려면 저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갈 때까지는 일단 뗏목이 필요하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언어를 통해서 어떤 개념을 익힌 다음에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뗏목을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개념에 파묻혀서 자꾸 뗏목을 등에 이고 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감각에 도달하고 나면은 지난 과정에서 배웠던 거는 이제 필요 없어진다는 의미도 있고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건너려면 뗏목을 수단으로 써야 되긴 하죠. 근데 그게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 오늘까지 이어서 하는 건 계속 말뿐인 거고 수단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이제 경험과 연습을 통해서 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연기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연기 트레이너로 뭐 이래보지도 않았고 그냥
쭉 영화를 찍어보면서 그 영화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만들어진 짬밥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주변 지식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사실주의 연기고 플롯입니다라는 건 말을 했지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더 그 연기론에 부합되는 연기를 잘 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트레이닝이 있다거나 저런 트레이닝이 있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아는 바가 제한적이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첫 질문을 아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이제 모인 분들은 다 어느 정도의 연기 경험들이 나는 각자 있을 테니까 그동안 배운 메소드 연기에 대해서 그거를 말로 설명을 해본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번 제가 질문을 거꾸로 해보고 싶어요. 이거에 대한 좀 생각을 먼저 말씀해보고 싶은 분이 계실까요? 과연? 과연 계실까요? 일단 그것부터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실주의 연기, 메소드 연기가 더 그러니까 우열을 따질 수 없는데 이게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왜 좋다. 이런 거에 대한 그 인지는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가장 연기 경험이 많은 분이 길지혁 배우님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메소드 연기라는 거, 그 다음에 그거의 장점과 한계라든지. 이제 연기가 너무 저도 사실 매번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제 메소드화해서 이렇게 연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기술이 더 중요하다. 기술적으로 연기는 접근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근데 두 개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굳이 뭐 어떤 건 기술, 어떤 건 메소드 그렇게 구분을 짓는다는 것도 좀 그 경계가 이렇게 뭐가 있나 싶은 생각도 있고 근데 이제 확실히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과 내가 그 사람이 다라는 거랑 다른 거 한 글자 차이인데 근데 요새 그거를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 누가 저한테 예전에 물어봤을 때 내가 그 인물이 된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그 인물이 된 것처럼이 아니라 내가 그 인물이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한 글자 차이인데 굉장히 많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묘사 수준이 아니라 모사.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그 인물이 되는 거. 그렇게 해야 이제 보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그나마 좀 진짜 저 인물인 것 같아 라고 느끼지 않을까. 왜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어떤 연기를 봤을 때 진짜 저런 사람 내 주변에 있는 거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 그래서 그 캐릭터가 저 배우인지 아니면 진짜 저 캐릭터를 연기하는 저 배우가 진짜 저런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연기하는 게 메소드 연기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되게 연구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요새 또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관찰을 하고 그거를 내 상황인 것처럼 연기를 만약에 했을 때 그때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떤 연기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드니로 어프로치라는 거.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진짜 오디션 때 자유대사를 연기를 할 때는 왜 그렇게 어색하고 뭔가 꾸며진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데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인물을 관찰을 해서 이게 딱 그 인물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뭔가 얻게 되는 그 깨달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구나.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는 것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좀 더 내가 사실 더 진짜 리얼 사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부분의 그러니까 제 나름의 방식으로 좀 핵심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사실 그러니까 메소드와 고전 연기라고 구분해 보면 테크닉 연기와 메소드 연기가 경계가 어디인지 딱 자르기가 애매한데 어쨌든 둘 다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무대에서든 카메라 앞에서든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면 보는 사람도 그걸 느낀다. 근데 여기서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전히 뭐가 메소드고 뭐가 테크닉인지는 알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아까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뗏목은 알긴 있어야 된다. 그걸 알아야 그 다음에 그걸 구분해서 할 수 있다. 이제 그게 제가 하는 얘기고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원래 그 드니로 어프로치라는 말이 로버트 드니로가 무슨 연기하려고 택시 드라이버 영화 택시 드라이버였나? 택시 기사를 실제로 몇 달 동안 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 사람이 습관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진 캐릭터를 연기할 때는 그 직업으로 살아본다든지 노숙자 연기를 해야 되면 노숙을 해본다든지 그런 연기 기법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일본에서 그게 드니로 어프로치라는 이름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게 하기 위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의 사람을 연기하려면 그런 사람을 관찰해서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해야만 그걸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최지우 배우 한번 읽을까요? 진짜 살아있는 느낌을 주는 연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아직까지는 너무 어려운 제가 그냥 제 생각대로 제 나름대로 그 인물이 됐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하면 아무래도 매체는 딱 뭔가 그런 행동도 되게 빨리 하는 그리고 튀잖아요. 그런 거 얘기해 주시면서 이런 것도 다 정리가 되어야 한다 하시는데 그러면 그거는 메소드가 아니라 딱딱 정해서 하는 건데 이게 메소드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요즘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랑 이 캐릭터랑 어떤 점이 다른지 생각하고 이해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습관화해가지고 표현하는 게 메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 지난주였나 길재 배우님 또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하신 게 있는데 나라는 배우가 그 내가 연계된 캐릭터의 교집합이 되는 부분을 찾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나라도 사람이 극중 캐릭터는 다른 사람인데 완전히 그 사람이 되는 거는 뭐 하면 좋은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교집합을 찾아서 요만큼만 해도 그래도 되게 좋은 것 같다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반장. 메소드는 내가 그 캐릭터가 되어야 된다고 배우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든 생각은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가지고 있는 게 많아야 되겠다. 그 나로서 보여줘야 되니까 캐릭터가 아니라 그래서 책도 많이 읽으라고 하시는 것도 인풋을 많이 집어넣으라는 그런 이유에서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 만약에 정말 캐릭터가 나와는 정말 정반대인 상태라면 진짜 아니면 그 테크닉을 같이 가져와서 메소드랑 어쨌든 교집합을 좀 찾아서 메소드와 테크닉 안 되는 부분 테크닉을 체험으로서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메소드에만 의존하면은 안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술적인 거를 좀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제가 예전에 워크숍에서 그게 메소드 워크숍이라는 거를 제가 들었었는데
거기서 매번 시키는 게 일단 긴장을 이완시키는 거를 무조건 첫 작업에서 시작을 하고요. 긴장을 하면 그 배우의 그 본연의 모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호흡부터 시작해서 긴장을 다 푼 다음에 이제 배우가 겪었던 실제 경험을 토대로 그걸 이제 이렇게 그걸로 이제 커리큘럼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우한테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고 많은 감정을 겪었는지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상력도 좀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화를 만드는 방식이 사실은 거기서 그런 방식하고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독립 영화를 만들어서 누군가 볼 때 어차피 이미 알려진 배우들 같으면 연기가 어색해도 저 사람 원래 저렇게 연기하는 사람이야 라는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반응을 먹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처음 보는 배우가 나와가지고 뭘 하는데 어설프게 막 기술 쓰거나 아니면 뭔가 안 맞는데 막 억지로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만 들어도 보기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거꾸로 배우들이나 인터뷰나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저 사람이 말하는 표정이나 톤이나 어떤 그 마음을 쓰는 방식 같은 걸 계속 보면서 거기에서 거꾸로 뭘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놓으면 메소드를 안 하려고 해도 자기 스타일이기 때문에 메소드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서 좀 덜 어색하지.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연기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걸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과정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과정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화를 만드는 게 어떤 면에서 유리하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다음 팬분들이랑 좀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메소드는 나의 경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마다 경험의 차이도 다르고 막 같은 나이라도 깊게 경험한 사람도 있고 얕게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의 공백을 메꾸려면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약간 메소드가 좀 좋다, 테크닉이 좀 좋다 이런 것보다는 잘 적절히 상황에 따라서 둘 다 쓰거나 메소드를 더 깜빡이거나 적절하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혹시나 오해를 할 수 있는 포인트에 있어서 다시 정리를 하면, 저는 적어도 그 지금 시기에 만들어지는 현대 영화에다가 플러스 독립 영화일 때는 이런 사실주의 연기 방식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테크닉을 막 쓰는 그런 걸 싫어하느냐, 그거는 배제해야 된다 이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것이 주가 되고 어느 것이 부가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테크닉이 주가 되고 이런 감정이입이 부가 된다거나 이러면은 테크닉만 봐야 되는, 이거는 무대 연기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한국 이제 현대 영화의 독립 영화를 할 때는 이런 몰입이라든지 이입이 제일 중요하고 그 사람 자체가 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테크닉을 동원해서 필요한 걸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그게 거꾸로 됐을 때가 문제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이해됐죠? 그다음 이선 다친 거 괜찮아요? 네, 다 나왔어요. 네, 다행이에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앞에 분들 다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메소드 연기도 이제 캐릭터에 접근을 할 때 캐릭터에 바로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나에서부터 접근을 한다라는 게 거를 정말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메소드 연기를 되게 뭐라 그래야지? 궁금하기도 하고 잘 하고 싶어 하는 입장으로서 이제 다른 배우들이랑 막 얘기를 해봤을 때 나는 이런 성격이니까, 나는 이런 성향이니까 라고 한계를 두는 순간 조금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이게 뭔가 자기 안에서 소스를 많이 꺼냈을 수는 있는 그게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기 있을 때 저와 가족들하고 있을 때 저의 모습과 친구들하고 있을 때 저의 모습은 또 다른 거예요.
그것까지 이제 열어놓고 이제 좀 많은 그러니까 삶에서 좀 열린 그런 그 경험들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면서는 저는 신체 훈련이 정말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어디 한 군데라도 긴장이 딱 들어가면은 이게 내가 애쓰게 되는 게 딱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중요하기도 하면서 저도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제발 힘을 뺐으면 좋겠는데 저는 보면서 힘을 빼세요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대신 빼줄 수도 없고 근데 분명히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저걸 어떻게 저 힘을 어떻게 빼지? 말을 해도 안 되고 혹시 그 몸에 대한 전문가시니까 이 근육이나 이런 게 이렇게 경직되거나 긴장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잘 풀 수가 있을까요? 일단 들숨과 날숨을 잘해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들이마신 다음에 내쉬는 게 다인데 네. 긴장하면 그게 안 되거든요. 계속 들여마신다거나 계속 내쉬어진다거나 그러면 이제 뭐 과호흡이 오거나 아예 이제 뭐 힘이 없어지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제 긴장을 풀면 이게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된다. 호흡에 생각을 해야 되네요. 저는 그렇게. 그거 되게 좋은데? 그러면은 내가 슛 들어갔는데 뭔가 심호흡을 하세요. 내쉬고 들이고 몇 번 하면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구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이렇게 안 던지잖아요. 네. 다 이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 흐름이 이제 단계가 준비가 되어야 피치가 나오는 것처럼 이 긴장을 푸는 것도 뭔가 이 호흡에서 들숨과 날숨이 조금 자연스러워지면 이제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뭐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되게 편안해지. 꿀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디테일한 방법론 같은 건 제가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각각의 좀 지식들이 있을 때 좀 짜내서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어서 계속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메소드 영위는 결국에는 이제 콩깍지라고 생각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그 연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예를 들어 누가 형사 역할을 하는데 메소드 연기를 하면 그 사람이 형사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 배우가 이제 뭘 해도 형사가 저렇구나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아닌 것이더라도. 근데 이제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뭘 해도 다 예뻐 보이는 것처럼 한번 이 사람이 형사로 보이기 시작하면 얘가 뭘 해도 이 형사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형사니까 이렇게 했나 보구나. 요새 형사는 저런가 보구나. 뭔가 이상한 짓을 해도 뭔가 이제 그게 쉬워서 보여지니까 되게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되고 좀 집중이 생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에 이제 이 기술 연기, 도전 연기는 좋게 얘기하면 되게 이제 친절한 연기인데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집중하고 보지 않아도 뭔가 쉽게 볼 수 있게 과해진다든지 이제 던져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되려 내가 주는 어떤 연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은 집중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알게 되니까 뭔가 되게 좀 뭐랄까 좀 한 발짝 뒤로 이렇게 좀 레이백되는 느낌으로 볼 수 있겠다. 거기에 따라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고 보면 좋은 연기라고 생각할 텐데 이제 알고 보면 이게 과한 게 보이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메소드 연기는 결국에는 이게 그 사람이 뭘 해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캐릭터로 생각하고 보게 되는 게 메소드 연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소드 연기가 맞아. 좀 약간 진실된 연기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뭐 배우들이 연기할 대사를 가지고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사가 어쨌든 다 자기가 될 수는 없어서 그 캐릭터에 들어가서 자기가 뭐 연기를 하는 것처럼 약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캐릭터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배우들이 맨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메소 빨려 들어가서 그 인물처럼 연기한다 이건 좀 안 되는 것 같고 최대한 좀 그 캐릭터에 닮아가게 노력을 해서 그 캐릭터의 입장에 서서 대신해서 진실되게 연기를 하면 그게 메소드 연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메소드 연기 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연기를 하는 게 되게 좋은 연기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좀뭐 테크닉을 써서 기술적으로 연기한다 이건 저는 약간 좀 틀린 연기라고 생각해요. 그냥 개인적으로. 틀린 잘못된? 네. 왜냐면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뭔가 그 관객들이나 사람들이 봤을 때 감동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거면 배우들 말고 다른 사람 갖다 써도 되지 않나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느꼈는데 서준 배우는 이런 메소드나 사실주의 연기에서 가장 신념이 확고한 사람인 것 같아. 뭐 무슨 마음인지 너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수지랑 두 분이 나왔고. 수지. 앞에서 다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추구하는 게 메소드 연기이지만 연기를 하면 할수록 또 드는 게 그러니까 사실 감독님하고 같이 뭐 이렇게 편집하는 거를 보고 이러면 내가 너무 메소드 연기를 하면 이 편집을 할 때 너무 고생스러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어오면서 그러면 이게 테크닉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내가 잡아놓고 구다리를 하면은 편집하는 사람이 너무 이걸 수월하게 편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메소드 이 테이크에는 이렇게 메소드가 나오고 뭔가 그러니까 조금씩 그게 테이크 갈 때마다 좀 메소드 연기는 다 달라지는 것 같아서 약간 연기를 하면서 이게 어느 지점까지 딱 해야지 적당할까를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좋은 얘기이긴 한데 너무 편집하는 걸 쓸데없이 많이 가져갔고 배우가 그냥 모르고 그거는 그 부분은 이제 편집감도 연출 감독한테 믿고 맡겨야 되는 그런 우려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편안하게 마음대로 연기를 못하게 돼요. 그거는 무시하고 그냥 알아서 감독이 생각이 있으니까 하겠지라고 내버려 둬야 되는 부분이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강명수 배우. 마지막에 하시는데 어둠돼 있어야겠네요. 저는 비율의 차이인 것 같아요. 메소드하고 테크닉을 굳이 100% 메소드, 100% 테크닉은 불가능하다. 라는 생각이 뭐 일례를 들면 만약에 깡패를 봤었어요. 제가. 깡패를 드라마나 영화나 책을 보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어디 아는 사람 찾아가서 구경하거나 질문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직업들은 어디까지 내가 저런 메소드를 할 수 있을까? 체험이라도 해볼까? 이거 어떻게 체험할까요? 길 가다가 할 수도 없는 얘기고 그럼 공부라는 얘기인데 뭐 정말 큰 작품이라면 경찰을 붙여주고 경찰 옆에 뭐 깡패 있다는 걸 붙여주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과연 메소드가 될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직업에 따라서 캐릭터나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정말 체험을 해보고 공부하고 자기가 체득을 한 다음에 체화시켜서 만약에 100이라는 캐릭터에서 깡패에서 한 60까지 채웠는데 정말 하식을 나머지 부인분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럼 그때부터 그 테크닉 같아요. 정말 내가 깡패인데 내가 주목하는 것도 이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뭐 운동 체육관 가서 배워야 되는데 정말 깡패는 쓰는 게 틀리다고 하잖아요. 이 주먹질이나 이런 게. 그걸 또 어디 가서 배우고 지금 분명히 테크닉과 메소드는 공존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 비율을 최대한 메소드를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공부와 관찰과 체험 이거는 필수로 가야 된다. 이걸 어디까지 끌어낼 수 있는지가 지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약간 전투를 치면은 공격력, 수비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주의 연기를 할 수 있는 아까 우리 서지영 배우 얘기처럼 이 진실성, 진정성은 그냥 상대방을 공격하는 기술이면 패서 찔러서 죽여야 이긴다. 연기를 이기는 걸로만 얘기한다면. 근데 이게 들어올 때는 방어력이 있어요. 탄탄하게 뭔가 막아내야 공격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단련돼 있으면 방어가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그런 이 핵심 정서인 거거든요. 이게 제가 흔히 자주 드는 예가 이런 음악 경연 프로그램 같은 거, 무슨 싱어 게임, 예전에 슈퍼스타 K부터 시작해서 그럼 보면은 딱 그 심사위원들이 나와서 어느 지망생이 첫 소절 부르면 오케이 됐네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이게 공격적인 것 같아요. 그 핵심을 찌르는 진실성, 그게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테크닉이 뛰어나도 벌써 그 심사위원들이 뭐 기술 쓴다 싫어하잖아요. 누가 봐도 그 다 느끼는 똑같이 공통으로 느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공격력만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라운드 가면 점점 몰리죠. 이제 그거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게 테크닉으로 점점 이렇게 개발이 된다거나 누구죠? 뭐 조언자의 말을 들어서 조금 이렇게 창법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탄탄해져 나가면 완성돼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조금 가깝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가장 핵심 그 진정성, 그 진실성을 빼놓고는 사실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노래 잘한다는 말은 듣겠죠. 기술적으로 완벽하면. 근데 마음을 움직이는 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진실성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식과 왜 그 메소드 연기가 현대적인 연기로 보이느냐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했고, 이거를 제가 어디까지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조금이라도 서양 예술사나 이런 문학사나 어느 하나라도 공부를 좀 한 사람들한테는 너무 당연하고 쉽고 뻔한 얘기인데, 근데 생각보다 이런 그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한 경우가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민망하지만 이거는 한번 하고 넘어가야 대략적인 방향으로 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김병준 교수님한테 좀 도움도 청하고 또 다른 영상 자료 같은 거를 찾아서 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이제 메소드 연기에 대한 거는 이제 오늘 이후로는 그냥 다 아는 걸로 간주하고 서로 간에 이 정도 알고 있다고 간주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영상을 하나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먼저 보시고, 참고로 이 말론 브란도가 메소드 연기의 거의 아버지격이라서 아버지라기보다는 What? I said, why do you downgrade that? 영어를 다들 자막이 잠깐만. 자막이 있었는데? 자막이 있는 버전은 제가 찾았는데. We want to be able to act. I think that we couldn't survive a second. And that we want to be able to act. That acting is a survival mechanism, and it's a social unguent and it's a lubricant. And we act to save our lives actually every day. People lie constantly every day by not saying something that they think, or saying something that they don't think, or showing something that they don't feel, or trying to give the appearance of feeling something that they don't actually. I said
Yeah, but that's not acting. That is acting. That is No, it also. isn't. Yes, it is. But you know what I mean. When What you're you do on this when you're thing. nervous, when you're frightened and nervous in this chair, you're distressed or uncomfortable, or you're very angry, Yeah. and you know that that is not what is necessary to what cannot be shown here. You control your face. You're a highly controlled person, and. And you have to do that. I see. You're working for an ad agency, some product, and you hate the guy that, the idea man, the boss, and you know that every time he comes in with some impossible notion, something that really makes you gag when you drive home on a freeway, you know damn well that you're not going to get a raise, or you're not going to get it shifted out of the position that you're in if you don't say, Leonard, I think that's terrific. It's just beautiful. And you even lean forward, put your elbows on to show enthusiasm, and you give a face for it, and you do it day after day after day in order to survive in your job.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 다른 영상이 있는데 이거 아마 작가님. Concerns about the script, about the depiction of Italian Americans, and brought pressure on Paramount's corporate. 이건 리스닝 되는 분 아니시죠? 저는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많이 찾아봤는데 주로 그런 맥락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 하에서는 연기하는 것과 연기하지 않는 게 큰 차이가 없다. 그냥 살아가고 있고 내가 외부와 관계를 맺고 내가 말하는 방식이나 어떤 걸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한다든지 이런 게 그냥 다 연기하고 있는 거고 카메라가 돌아가도 그렇게 자기는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뭘 하는 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배역의 몸을 찾아서 이걸 그냥 내 방식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말론 브란도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메소드 연기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찾아본 영상 중에 이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그냥 제가 만약에 저랑 친한 배우나 아니면 제 동생이 만약에 배우를 하는데 메소드 연기를 배운다 뭐 어쩐다 하면은 그냥 이 영상 하나 본 다음에 메소드 워크샵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냥 사전적으로 정의되는 거는 이거 하나만 보면 더 이상 뭘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가져왔는데 이것도 영문만 있는데 한국어 이건 자동 번역이 아마 될 거예요. 대략 뭐 자동 번역이 어색하지만 The term method acting gets tossed around like a hot baby. Most actors think that they know what method acting is, and many don't realize that the techniques that they've learned are actually based on method acting. And I want to kind of dispel some of the myths about method acting and talk about what it really is, how it started, and all that. Method acting kind of got its start with Stanislavski. He was tired of seeing actors presenting emotions on stage and not having any real life connections with the character. So he developed a method of acting that encourages the actor to discover the motivations of the character and what they need, what they want, how they're going to get it, and the obstacles that are in their way. Reading between the lines of the script and discovering more about the character than what is on the page. Now, there's a couple common misconceptions about method acting. Some people think that it means that you lose a lot of weight for a role or you gain a lot of weight for a role. Actor Christian Bale famously lost a lot of weight for The Machinist. And Matthew McConaughey lost a lot of weight when he played the character that lost a lot of weight due to AIDS in Dallas Buyers Club. So people think that method acting means losing a lot of weight or gaining a lot of weight and trying to build a character out of that. And while it certainly helps to play a character like that, to live in their skin and actually feel like they feel,
that's not method acting. That's just character preparation. That's actors preparing for a role and really putting their whole life and energy into it. But it's not a method of acting, so to speak. And then other people think that method acting means staying in character, digging into the soul of your character and living their life and only living their life and never breaking character. Even if you're offset, you expect everybody to call you by your character's name and treat you like the character the whole time. And there's some actors out there, Daniel Day-Lewis, and people that really get into the character and stay into character. But that's not part of method acting either, really. Konstantin Stanislavski wrote the book on actors, the really primary book, and before he wrote that, or as he was writing, he played around with his students staying in character even when they weren't in the scene, when they went home and all that stuff like that. And he found that there was really diminishing returns on that it really wasn't an effective way of getting into character or staying in character or discovering the character. So he kind of abandoned that idea. But many actors kind of hold on to that idea that they have to be in character all the time. Stanislavski developed this method, and basically it's really where an actor reads between the lines of a script. Not just what's on the page, but what the other actors say, what the stage directions say. The actions that a character takes is more important than the emotions that they feel. The emotions lead to the actions in some cases, but it's more important to lay out a blueprint of the actions that a character takes. And then you discover through work, through discovery of the character and their backstory, their history, how they came to be where they are, how they came to be in this scene with these people, how they know the people in them. Answering all of these questions helps you discover your overarching objective in the whole script, and then an objective in each scene that you're in that's like a mini objective. And then each beat in a scene could be an objective too. But basically you get an objective, then you discover the obstacles that are in the way of that character, the things that conflict with what they want to accomplish. And then you discover the actions that they take, the tactics that they take, the words that they say in order to overcome those obstacles and or achieve their objectives. So that's kind of the system in a nutshell. And anybody who follows those blueprints is kind of method acting. One crucial aspect of the method is that the character lives outside of the script, not outside of the reality of the show. You don't need to carry it into your own personal life, but the character has a life outside of the scene, and it's up to the actor to discover what happened right before the scene, what happens after the scene, what happens in between the scenes. What is the glue that makes this character tick? What are the personality traits that they bring this character to life, and how did that character get those personality traits? What kind of pinnacles in their life made them the way that they are? You know, were they injured in the war that gave them a limp that caused them to be an aggressive type of person or a grumpy type of person, something like that. You know, you want to pinpoint the things about the character that are important to the script. Now, some people go and do full backstories with their character and full histories and stuff and dig into their child psychology, and some people that really works, but it's not necessary for the method. You just need to understand what causes the actor to do the things that they do within the script. And sometimes you dig a little bit deeper into the past of that character or the future of that character in order to determine that. Stanislavski taught acting is doing. And so his primary force of script analysis is what does the character do? What does the character do to get what they want? What does the character do to overcome it? Acting. What do they act upon? And that could be what they say or what they physically do. And emotions and feelings are just sort of an esoteric thing. They don't necessarily play to the back of the house, so to speak. Emotions and feelings may give a character a stimulus to drive them forward, but they're not the primary factor. It's what the actor does that counts. Method acting is, given the circumstances of the play, what would I do? How would I react? How would I behave? Then you layer in the character on top of that. How would the character behave? How would the character react? What would the character do? Another thing of method acting is an act. 그래서 지금 이게 번역이 좀 다소기를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어쨌거나 그 캐릭터는 시나리오 속에서 극 속에서 존재하는 그 인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하고 완벽하게 일치된다 이거는 판타지 느낌이 있고 지금 여기 말하는 것처럼 나하고 저 캐릭터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있거나 벽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수단 같은 걸 배워서 최대한 그 가깝게 이제 다가가는 방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효과적인 게 그 이야기 속에서 그 배역의 플롯을 이해하면 이 사람이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기능으로 움직이는 배역이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어떤 중추를, 척추를, 코어를 내가 이해하는 수단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플롯을 자꾸 강조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베스트 연기를 얘기하는 건데 여전히 이게 아리송할 수가 있어서 제가 정리한 그런 이거를 이해하는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혹은 어떤 스타일의 다른 장르의 스타일을 비교하면서 메소드 연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 마치 제가 아까 그 가요 경연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처럼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조금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왔고요. 요거는 우리 그 김병주 의원님이 저한테 찾아서 보내주신 거고 뭐 서양 철학사, 서양 미술사, 음악사, 그 다음에 뭐 손석구가 이제 요즘에 메소드 연기를 잘하는 사람처럼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고 아까 다들 메소드 연기 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무용사락 이제 한번 훑어보고 안나 파블로라는 무용수 하는 걸 보면 그 경계라는 게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볼 수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간단히 훑어보는데 이 부분은 영상을 준비해 주셨는데 보시고 김병주 배우님이 이런 작품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어떻게 감상한다라는 게 영상 포인트라는 걸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하는 것보다 감히 전문가를 가지고 일단 이 백조의 호수를 이거를 선택을 해서 보내주셨잖아요. 네. 가장 예. 쉽게 좀 클래식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작품으로 좀 골랐어요. 왜냐면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백조의 호수라는 작품이 역사도 오래되었고 이제 기존에 있는 동화를 차이코스키 음악에 이제 발레 안무를 한 것이거든요. 유리 그리가로치라는 것이라는 보쇼이에서 이제 안무한 게 유명해진 케이스죠. 그래서 클래식 발레의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는 클래식 발레의 대표작입니다. 백조의 호수. 그래서 제가 요청 드리기를 서양 무용의 작품들이 변해오는 과정을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작품의 예시를 보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보내주셨고요. 이런 안무나 이런 것, 오페라라든지 뭐 힙합도 마찬가지 무대에서 이제 관객을 앞에 두고 배우나 무용수나 이렇게 상연을 하는 사람이 뭔가 보여주는 형식의 변화가 이렇게 무용의 경우에 이렇게 흘러왔고 이거를 참고해서 보면 연기의 스타일이 왜 고전 연기에서 점점 현대로 갈수록 메소드로 바뀌어가는지를 반면교사 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짧게 하나씩 보고 스타일만 보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 그 아까 나왔던 그 굳이 연기 스타일을 고전 연기 스타일로 본다 그러면 무용 작품에서는 이게 이제 고전적인 Remember that time you guys came to stay?
어떤 감정 표현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겠어요? 아까 병조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발레는 딱 기본 틀이 있어요. 발 포지션도 딱 포지션이 있고 팔도 딱 다녀야 되는 길처럼 이렇게 정해진 게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일단 맞춰진 틀에 맞게끔 해야지 잘하는 무용수라고 이제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감정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일단 백조랑 왕자가 만나는 씬이고 뒤에 악마가 와서 이제 뭐 경고를 하는 그런 씬이긴 한데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딱 무용수들 키도 똑같고 그래서 일단은 뭐 내가 자유롭게 뭘 표현한다기보다 예쁜 조각상처럼 서 있고 그걸 잘 해야지 이제 군무로서 잘 해낸 거고. 여기서 이 장면에서 보는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끔 연출되어 있을까요? 근데 클래식 발레 같은 경우는 형식이 굉장히 정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왕자가 그 백조한테 했던 이 몸짓이 사실은 언어거든요. 너가 너무 아름다워서 너를 사랑하게 됐어. 너와 결혼을 생각할 것을 맹세할 거야. 근데 이게 동작이 이제 언어로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고전 연기에서 아니 가족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이제 뒤로 갈수록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사랑해 키스하고 이런 게 이제 허용이 되는 것이죠. 클래식에서는 몸으로 언어를 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이제 그걸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그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변해가는 역사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한번 훑어볼게요. 지금도 약간 그런 게 남아있긴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아까 그거하고 좀 어떻게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클래식에서 뭔가 어떤 변화를 주고 싶다는 어떤 남자들의 욕망이 있었던 그 선상에서 이게 이제 어떤 게이 섹슈얼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선전이 많이 됐었어요, 평론가들한테는. 그래서 남자 백조가 남자 왕자를 사랑하게 돼서 이제 결국에 이게 어머니에 대한 컴플렉스로 인한 어떤 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클래식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이게 이제 주가 됐다면 그걸 한번 이제 틀을 깨면서 조금 그 형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진 않았지만 뭔가 현대화시킨 것이죠. 어떤 배경이라든지 어떤 관계를 좀 더 쉽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 좀 많아요. 주제 자체도 조금 현대적인 주제를 다뤘다고 봐야죠. 네. 이거는 어떤? 이거 이제 백조의 호수를 베크만이라는 영국 안무가가 완전히 재해석한 작품인데요. 원래 발레나 이제 무용이라고 하면 이제 넘버벌 퍼포먼스라고 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이제 현대화되면서 이제 대중예술적인 요소를 완전히 가미를 해서 노래도 하고 대사도 하고 이제 직관적으로 장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물을 아예 무대 위에 채워서 백조들이 무대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완전히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상상만 했던 것들을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 같은 거는 이제 이런 장면 같은 거는 진짜 그 고전 발레에서는 아예 상상할 수 없는 상상 장치적으로도 불가능했었고 그죠? 이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클래식 이건 이제 모던 아까 얘기했던 모던 발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보면은 벌써 여기서 똑같이 처음에 그 클래식 발레를 볼 때는 사람들이 온몸에 다 힘이 들어가 있고 딱 경직돼 있고 뭔가를 보여주게 되는데 점점 여기서는 이제 힘이 다 빠져 있는 느낌이 나고 네.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 예. 클래식 발레에서는 사실 걷는 것도 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이제 포지션을 갖춰서 호흡도 업해있고 근데 이거는 동작 사이에 그냥 일반인처럼 걷기도 하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다 허용이 되는 범주에서 이제 발레가 갖춰야 되는 슈즈라든지 그런 뭐 상체 폴드브라나 이런 것들은 또 갖춰지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여기 다른 전문가 아닌 분들 보기에도 훨씬 더 현대적이라는 느낌이 나고 좀 편안해 보이지 않나요? 네. 보기에도. 네. 근데 남자분 같은 경우도 이제 구두를 신고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게 발레이 아니라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찬가지로 제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테크닉을 가지고 이렇게 마치 무대 연기처럼 하는 그것만 하는 몸에 힘을 주고 하는 분들을 보면 좀 약간 답답해 보이고 근데 카메라 앞에서도 그냥 편안하게 풀어놓고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 뭐 이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완벽한 클래식 테크닉이 습득돼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마지막.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가장 현대 장르의 어떤 모호성까지 띄게 되는 것이죠. 발레이냐 아니면 아니냐의 논의도 될 수 있는. 거의 뭐 그냥 연기처럼 하네요. There is no distance cannot be covered over and over. You're not defenseless. I'll be your shelter. I'll be your armor. I hear you whisper underneath your breath. I hear your restless, your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이제 피나바우시의 카페밀러라는 작품 안았다 쓰러지는 작품을 10번 이상 계속 리피테이션 하고 무용이냐 아니냐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비전문가 입장에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그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보고 거기에 여자 주인공입니다. 여주인공하고 말론 브란도를 연기하는 스타일 차이가 여기 나오는 남자 무용수가 아까 그 고전 발레리나하고 같이 뭘 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완전히 힘을 주고 막 이렇게 막 과장된 뭔가 하는 사람하고 온몸에 힘을 풀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연기를 할 때 이제 그런 효과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제 현대로 갈수록 이렇게 좀 이렇게 힘이 풀어지고 막 이렇게 구애받지 않는 행동들을 통해서 뭔가 표현되는가 하면 막 산업혁명 이전이나 과거 시대에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의 이 스펙트럼이 그렇게 다양한 지금에 비하면 복잡하고 다양하지는 않았고 물론 그때도 복잡했겠지만 공연으로 어떤 이런 퍼포먼스로 보여줄 수 있는 연기라는 게 뭐 비극, 희극, 뭐 이렇게 배신당하거나 뭐 이렇게 슬프거나 기쁘거나 뭐 이런 좀 선이 뚜렷한 이런
현대로 가면 갈수록 이게 되게 복잡 미묘하고 이게 슬픈 건지 비극적인 건지 뭐 알 수 없는 뭐 오묘한 감정들을 되게 섬세하게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감정들을 그런 이미지들을 표현할 때 과연 그 고전 발레리아들이 그런 동작만으로 아까 뭐 너 예뻐서 뭐 반지 줄게 뭐 이런 것도 과연 표현할 수 있을까? 현대의 감정들은 그렇게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제가 이현님 맞나요, 근데? 아, 네. 근데 이제 무용의 역사만 봐도 이렇게 어느 흐름이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흐름이 있다. 근데 연기도 제가 계속해서 뭔가 연출할 때마다 현장에서 뭔가 자꾸 뭘 이렇게 과하게 뭔가 하려는 분들을 볼 때마다 말로는 이제 연기하지 마세요, 연기 좀 그만하세요라고 하지만 그거를 좀 풀어서 설명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고전 클래식 발레리아처럼 하지 말고 현대 무용하는 사람처럼 해주세요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 그거는 뭐 이거는 좀 말하기 시간이 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서양차라고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지금 이걸 얘기는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왜 현대로 갈수록 형식이 탈피가 되고 고전에 뚜렷했던 분명했던 사실들 슬픔이란 이런 거야, 기쁨이란 이런 거야, 뭐 이런 그 딱딱했던 사실들이 점점 현대 철학으로 가면 갈수록 말랑말랑해지고 그리고 불투명해지고 불분명해져서 그걸 표현하는 방식은 어떤 경계를 허무는 수밖에 없다. 이런 사조로 흘러간다는 거를 설명을 할까 하다가 이거 복잡하게 넘어가고 이건 미술에 대해서는 간단히 보면 이것도 좀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아까 우리가 클래식 고딕 양식을 보면 이렇게 선이 뚜렷하고 뭔가 기하에 맞춰져 있고 뭔가 어떤 틀에 구애받는 방식이었다 그러면 이제 근세로 가면은 인상주의 그때 얘기했던 뭐 밀레나 아니면은 뭐 고흐나 뭐 세잔 뭐 이런 사람들처럼 선이 불분명해지고 뭔가 이렇게 그 상황에서 어떤 장면이 표현하는 감정을 그냥 이렇게 그 순간의 감정을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표현하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게 이제 아까 그 무용의 예를 보면은 그 현대와 그 고전의 중간에 어딘가에 있죠. 근데 이 현대 미술로 가면은 이제 이게 점점 형식이 무너지면서 이런 식의 아까 제일 마지막에 봤던 그런 스타일의 미술 작품이 나오기 시작하고 아예 형식이 무너지죠. 이제 우리가 연기를 할 때도 아예 이렇게까지 가는데 메소드 연기라는 거를 그냥 그 방법론만 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너무 제한적이어서 왜 그렇게 연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작품 같은 걸 봐도 그냥 이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진실 그것만 남아있고 나머지 형식이라든지 아까 뭐 이런 엄밀한 구도라든지 이런 규격이라든지 틀 같은 거를 무시하고 그 자체에만 표현하는 진정성만 진실성만 남아있는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경향을 이해해야 메소드 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 이런 거고 음악에서도 마찬가지 경향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제가 음악을 역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짧은 영상을 하나 제가 보내봤는데 제목이 재밌어서 알아두면 어디 가서 아는 척할 수 있는 새로운 걸 알아야 돼요. 오늘은 저와 함께 이 책을 같이 읽어보면서 그리고 음악의 역사는 크게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주의, 낭만, 현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르네상스 전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였던 그 시대가 있었고 중세 시대가 있긴 했었어요. 사실 음악을 적극적으로 즐기게 된 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라고 해요. 그 다음 중세 음악이 오는데 중세 음악은 교회, 기독교에 의한 아까 뭐 미술 건축 얘기할 때도 다 나왔던 얘기고요. 아까 무용의 역사나 이런 거 다 똑같이 흘러가는 양식을 그 중심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인 시대가 끝나고 다시 르네상스 시대가 오는데요. 사실 이 르네상스라는 뜻은 예술의 부활, 재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 다시 나온다는 거죠. 어떤 부활이냐? 제가 아까 르네상스 전에 중세 시대는 교회 음악, 그 전에는 고대 음악, 그리스 시대가 있었다고 했죠. 그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에서 벗어나서 이게 지금 그 배경에 깔려 있는 음악이 이 시대의 음악을 깔고 있는데 이게 변해가는 걸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더 창조적이고 더 발전되는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르네상스 기억해 주세요. 쭉 넘어가서 몬테베르디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몬테베르디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오페라인 오르페오를 만든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사실 오르페오 전에도 오페라가 있긴 했었어요. 완성적으로 만든 최초의 오페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페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페라 들어보셨나요? 오페라는 오늘날 뮤지컬이랑 비슷해요. 이야기를 가진 연극 같은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오페라는 모든 대사가 다 노래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대사 같은 것도 다 노래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다 모든 대사가 우리 남편과 함께 그래서 뒤죠. 그래서 오르페오는 제가 최초로 사실 무슨 뜻이냐면 일그러진 진주라고 해요. 찌그러진 진주. 어떻게 보면 음악적으로 더 진주가 그냥 진주가 딱 있는 게 아니라 더 화려하고 복잡한 멜로디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크 시대 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음악의 아버지인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식들 알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음악이란 오묘하지 못할 남자예요. 여자라고 생각하고 바로 바로크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전 가을을 가장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자, 다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자, 보면은 리브스 모차르트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음악의 신동, 또 아리아라고 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음악의 천재 신동이라고 불리는 모차르트가 지은 오페라 왕국 뺑뺑이 저 음악의 선곡들이 떠오르나요? 어떻게 유아따는 너가 사고리 벨리제를 위하여 굉장히 그 음악적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중간 단계, 변해가는 중간 단계고 그림으로 치면 이상주의고 아까 그 모던 발레 잘 그려졌어요. 이 시대에서는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쇼팽, 리스트, 차이코프스키, 라흐마니노프 등이 있는데요. 천천히 작곡가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팽은 피아노를 좋아해서 피아노를 위한 작품을 많이 남겼던 작곡가입니다. 또한 굉장히 예술적인 아이였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멜로디를 생각했을까 정도로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죠. 지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예고 음대 남학생들이 참 좋아하는 곡입니다. 그런데 라흐마니노프가 이 곡을 쓰기 전에는 원래 교향곡 1번을 썼었대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서 우울증과 자기 불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우울증을 겪다가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작곡하게 됐는데 자, 이것만 봐도 참 많이 힘들었겠지만 라흐마니노프라는 사람은 그래도 위기를 겪은 후에 더 발전하는 사람이었었나 봅니다. 그런 실패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협주곡 2번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조의 모습, 호숫악기 인형을 만든 차이코프스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차이코프스키는 음악가의 고는 그런 교육사가 있다면 이 시대에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음악으로 기억되는 작곡가 존 윌리엄스 그리고 재즈풍의 작품을 작곡한 거슈린 등 현대사의 느낌이 오십니까? 네, 현대사에 와서는 표현이 더 자유로워지고 기법들도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좋은 곡들, 영화음악, 악기 이런 것들도 사실 역사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재미있고 다시 깨닫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았기를 바라며 음악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그냥 맛보기로 다른 장르는 이렇게 변해와서 연기도 지금 가장 현대적인 최신의 연기는 사실주의 연기, 아까 얘기했던 스타니슬랍스키의 연기 스타일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메소드 연기가 되고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까 현대무용, 현대음악, 현대미술 같은 그런 가장 최신 스타일 연기가 됐다. 이렇게까지를 역사를 보면서 그냥 설명을 했고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요즘 잘하고 있는 배우가
차이를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 자, 한번 그 차이를 한번 직접 보면서 바로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셨어요? 자, 여기서 손석구가 연기하는 거하고 다른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아까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쭉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면서 아, 이래서 이 사람의 연기가 더 세련돼 보이는구나 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마늘이랑 구경 좀 하셨어요? 저는 방에만 좀 있었어요. 감독님 볼륨 좀만 줄여주세요. 경치가 되게 화려하고 좋던데. 그 아길레스는 분위기가 여기랑 많이 달라요. 워낙 험한 지역이라. 근데 어떻게 한국에서 수사 경험 좀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수사 경험은 없습니다. 그럼 주로 어디 계셨어요? 저는 본청 외상과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거지. 저는 계속 본청에만 있었는데. 그 간부고생 출신이라 이 둘이 한번 굉장히 너무 좀 부족하네. 그래도 경찰 그 베스트상 2번이나 진짜 어색한 거. 예, 저 어색한 거. 어쨌든 이번에 이례적으로 필리핀 정부에서 수용한 거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손석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전달 사항. 예. 저보다도. 그 회의는 2주에 한 번씩 있으니까 여기 오셔서 하시면 되고 그 업무는 전화 라이브예요. 예, 알겠습니다. 또 언제 출발해요? 경찰청이랑 이민청 인사드리고요. 저 표정도 과장되고 행동도 과장되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자주 봅시다. 예. 근데 손석구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것도 어색하죠? 네. 근데 이거 전혀 어색하지 않잖아요. 근데 다른 배우들하고 딱 같이 있으면 확 차이가 나요. 근데 여기서 차 안에서 이 주행치라고 완전히 현대 연기와 고전 연기를 각각 따라오고 있어요. 상황 원하면 멀고 차 막히고 가기 힘들었는데 아길레스는 동네가 좀 많이 위험한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 칼리지에 골프장하고 카지노가 많아가지고 해먹을 게 많거든. 그러니까 대사를 칠 때도 해먹을 게 많아가지고 이런데 약간 뭘 자꾸 넣으려고 해요. 근데 손석구는 아무것도 안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 조법들이 죄다 기어들어가가지고 뭐라도 해먹겠다고 지들끼리 싸우고 괜히 어디 막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하고 걔네들한테 한번 얕잡아 보이면 큰일 나요. 근데 저게 연기하는 거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걔네들은 엄청 잘 주실 거라고. 총기 사건이 많이 나나요? 총기 먹기가 쉬우니까. 강관님도 하나 사드시지. 저는 괜찮습니다. 왜요? 여기서는 잘 때도 방탄조끼 입고 자는데 해외 교민 살인 사건의 60%가 필리핀에서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그중 60%가 아길레스에서 벌어져요. 어쨌거나 웰컴 투 필리핀입니다. 근데 이게 그 범죄도시 같은 영화를 보면 손석구가 원래 저런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범죄도시 같은 영화를 보면 또 원래 미친놈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얼마나 촌스러운가가 확연하게 비교가 돼요.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독립영화에서는 모든 사람들 연기를 이렇게 해야 된다. 왼쪽처럼. 저쪽처럼 하면 영화가 안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나와서 저러고 있으면 너무 촌스러워지네요. 보기가 힘들다. 그걸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고. 이 사람도 완전 옛날 고전 연기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거. 이 사람 아예 옆에는 논외고 여기도 연기를 되게 촌스럽게 한다. 아길레스 사진이시죠? 네, 그러네요. 네. 이 사람 이름 갑자기 까먹었네. 오달수. 오달수는 제가 제 관점에서 보기에는 메소드는 메소드인데 좀 낡은 메소드. 안녕하세요. 여기 한국에서 오승훈 경장님이고 그쪽은 아길레스 한국 회장님. 예, 저 오승훈 장입니다. 준비했습니다. 이중입니다.
아이고 우리 병사님 먼저 오시네. 빠지게 기다렸는데 이렇게 되니까 듬직하시네. 우리 회장님이 영사 협력원이시니까 여기 계시는 동안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우리가 잘 드려야죠. 근데 이게 말로도 이렇게 쉬운데 모르죠. 이제 제가 연기를 안 해봐서. 근데 어쨌거나 추구해야 되는 바는 저는 이쪽이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재미난 그 논란이 하나 있었어요. 아시는 분 모르겠는데 이 손석구 배우가 이 친구가 되게 엘리트거든요. 그래서 유학파에다가 뭐 어디 자이트 무대에도 가 있었고 원래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연출을 하고 싶어 했다가 연출을 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해보니까 잘한다는 소리 들어가지고 자기 스타일로 연기를 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만큼 이쪽에 그 지식이나 이런 게 해박하다는 뜻이 있죠. 근데 자기가 연극을 하는데 남명렬 배우하고 논란이 붙었는데 자기가 연극에서 뭐 연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가짜 연기를 시키는지 이해가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논란이 됐어요. 근데 남명렬 배우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한 게 그러니까 속삭이는 연기를 진심으로 속삭였는데도 350석 관객에게 들리는 연기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제 훈수를 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명렬 배우가 하는 말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는 해보니까 매체 연기가 맞았어요 라고 말하면 될 거를 왜 가짜 연기 운운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남명렬 배우한테는 그런 식의 연기는 매체에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무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냥 속삭였는데 진심으로 자기는 속삭였는데 그렇게 하면은 관객한테 전달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더 해봐야 한다 보죠. 그랬더니 그건 가짜여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랬더니 남명렬 배우가 이렇게 반론을 한 거예요. 그거는 매체에서나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시 아까 그 몇 분 얘기하셨는데 그 도대체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해야 되며 이게 좀 경계가 애매해지는 얘기를 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석구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잠깐 한번 볼게요. 최근에는 연극 남홍의 군대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현재 연극 전회 매진 손석구 씨 덕분에 연극을 찾는 관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9년 만에 연극 무대로 복귀한 이유가 좀 궁금해요. 사실은 그 훨씬 전부터 연극을 계속 하고 싶었죠. 예. 하다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남홍의 군대라는 공연의 대본을 봤을 때 이번에 내가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운때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죠. 더 빨리 하고 싶은데.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네. 그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라고 좀 생각하신 거예요? 저희 작품은 신념과 믿음에 대한 좀 고찰을 하는 연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요즘에 이렇게 미디어가 엄청 발달한 시대에서는 나의 생각인 줄 알고 살지만 나의 믿음이나 신념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안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의심을 해봐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을 건드리는 연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극 중에 신병 역을 맡았습니다. 맑고 순수한 캐릭터라서 나같이 때묻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컸던 나같이 때묻은 사람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현상을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의심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많이 좀 저만의 해석을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병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자기가 응당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어떤 신념을 질문하지 않고 그걸 자기의 모토로 삼아서 앞으로 이제 직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극 중에 나이도 아마 훨씬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런 나이대에 이제 제가 이제 저한테 많이 됐습니다.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으면서도 너무 해보고 싶었습니다. 2달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그랬죠. 대사 같은 이유인데
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같아요.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그 고집을 했던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인 거. 본인의 출연 의지 원 캐스트로 네네. 궁금했어요. 원 캐스트가 이제 본인의 출연 의지가 네네. 그랬었던 건지. 네. 아 그랬나요? 네네. 왜 그랬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그 고집을 했던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제 연기를 할 때 뭐 같은 대사, 같은 지문, 같은 동선을 반복적으로 할 때 그게 무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우로서 좀 자유로워지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공연을 매일 밤 하면서 달라지는 제 연기를 제 스스로가 먼저 느끼고 싶었고 점점 더 자유로워지면서 두 번째가 사실은 제일 큰 이유인데 그러니까 극장에 딱 오셨을 때 신병이 손석구고 손석구가 신병인 오로지 그 세상에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오늘은 이 배우가 이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신병이 손석구를 만나러 간다. 맞죠. 사실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하십시오. 최근 손석구 씨의 연극 연기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서 논란이 네네. 있었습니다. 본래 의도와 다른 해석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연기를 처음에 시작을 했던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간혹 가다가 저는 한 가지의 정형화된 정답에 가까운 연기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그게 진짜 그랬느냐? 아니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저의 좀 옹졸함과 저의 고집 때문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근데 이제 그런 걸 계기로 통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나만의 색깔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했어요. 네. 그런 저의 생각들이. 그리고 지금도 저는 작품을 할 때 선택을 함에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해요. 내가 이 작품에 나의 색깔을 이렇게 넣었을 때는 어떤 그림이 나올까, 이런 설레임이 제가 이제 작품을 선택을 하게 하는 되게 큰 어떻게 보면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근데 너무 이렇게 하나만의 예시와 그리고 제가 이렇게 평소에 배우 친구들하고 막 얘기할 때 쉽게 내뱉는 좀 미숙한 언어, 뭐 이렇게 가짜 연기를 하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섞여지면서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저는 문장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충분히 그럴만했고 반성을 했고, 개인적으로 이제 선배님께 손편지도 써서 사과를 했고, 선배님도 그거를 보시고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답장도 주셨고 연극도 보러 오실 거예요. 그렇다면서요? 네. 선배님이 보러 오시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손석구까지 예를 받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제 결론인데, 제가 예전에 어떤 수지를 통해서 어떤 발레리나가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야 이거는 뭐 현대고 고전이고 뭐 클래식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다 초월해버리는 사람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았던 발레리나가 이 안나 파블로바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옛날 사람인데 클래식 발레를 배워가지고 하는데 그 빈사의 백조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안나 파블로바만을 위해서 만든 작품이 맞나요? 네. 근데 이게 죽어가는 백조를 몸으로 연기를 하는데, 뭐 고전 발레 기술부터 해서 어떤 아까 얘기했던 그 진실되게 그 자체가 돼버리는, 나와 그 내가 연기하는 그 대상 사이에 경계가 거의 없는 상태? 그거를 보여주는데, 심지어 이 사람은 동물의 빙의를 하는 거죠. 죽어가는 백조.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기술적으로나 그 몰입이나 완벽하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이거 하나를 보고 이 얘기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좀 대화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보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If you're a web designer, here are 4 Wix Studio features you gotta know. 빈사의 백조라고 죽어가는 백조를 그냥 표현한 거예요.
저만 좋게 느끼네. 이거 안성법으로 되게 유대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게 이것도 이제 시대를 거듭하면서 이제 다행소환이라는 게 엄청 사실은 멋있어졌어. 지금은 되게 이제 멋있는 취미가지고 이때처럼 이때는 진짜 충격이었을 것 같고 지금이랑은 또 많이 달라요. 지금 다행소환은 지금 어떻게 거의 뭐 이제 발레리나의 잔근육 대잔치 저는 뭔가 본질에서 멀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이제 이 다행수환이 백조효수 안에 있지 않거든요. 작품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테크닉이 점점 발달하면서 이제 상체나 이런 거 체형도 발달하면서 뭔가 조금 변형이 되어 온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걸 하나 보고 누가 최근에 한 걸 본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거보다 이걸 볼 때 훨씬 더 죽어가는 거죠. 더 아까 얘기했던 그 진실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대화를 하기 전에 잠깐 화장실을 갔다 쉬었다가 이제 이거를 제가 다음 달 정도부터는 좀 이렇게 그룹을 좀 나누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누가 누구와 어떻게 좀 그 팀을 맺으면 좋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연습은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하고 대화를 좀 나누고 잠깐 쉬었다 한 5분만 쉬었다.